행정작용 가운데 행정행위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행정행위 접어들면서 행정행위 의의를 받고 특수성하고 계략적인 걸 받고 그 다음에 행정행위 종류에 관해서 계략적인 걸 받죠. 그 다음에 이제 종류 가운데 조금 분량도 있고 중요성 있는 거를 별도로 다뤘죠, 지금까지. 그래서 복귀적 행정행위를 필두로 해서 재량행위, 기속행위, 관련된 영역으로서 판단 여지 영역, 그 다음에 다단계 행정결정이라고 해서 예비결정, 부분허가, 그 다음에 가행정행위를 다뤘죠. 이제 남은 쟁점은 행정행위 내용에 관한 거. 그 내용에 관한 게 가장 방대한 것 중에 하나고 출제도 많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부관, 그 다음에 효력 발생 요건하고 그 효력, 공적력, 구성요건적, 불가쟁력, 불가변력, 자력 집행력, 제재력, 뭐 이런 효력에 관해 다루고 마지막 쟁점이 이제 행정의 하자론인데 하자론이 조금 어려운 게 있고 굉장히 분량이 또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길이 멀긴 한데 일단은 행정행위까지 끝나면 총론의 절반 정도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일단 뭐 교재 분량상으로 볼 때는 행정행위가 끝나도 뒤에 3편까지 해서 남은 게 만만치가 않죠. 근데 행정행위가 끝나고 나면 나머지 2편의 행정작용하고 그 3편까지는 그렇게 까다로운 건 없어요. 그 다음 4편 가서 이제 손해정보도 판례가 이제 관련 판례가 많이 있긴 한데 그렇게 까다로운 부분은 없는데 영조물 책임의 이제 그 배상 책임자 문제가 조금 까다롭고 이제 심판에도 뭐 이렇게 난해한 건 없어요. 단순 암기하면 되는데 소송에 가면 굉장히 행정법에서 가장 어려운 쟁점들이 소송에서 이제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소송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상적인 게 아니고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을 다루면서 행정법의 가장 중요한 권리구제 수단이 바로 소송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지막 그 어려운 난점까지도 다 극복하고 해결해 내야 됩니다. 근데 뭐 늘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 연구한 거를 사람이 공부하는 거 이게 안 될 이유가 없거든요. 누구는 없는 이론을 새로 연구까지 하는데 그 연구된 것 중에 시험에 관계되는 거는 전문적인 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못 한다는 거는 이제 마음가짐의 문제예요. 어렵다고 포기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그래 뭐 이까짓 거 뭐 판사 뭐 별거예요. 요즘 뭐 사법부 신뢰 뭐 높습니까? 저도 얼마 전에 방청했는데 뭐 판사라고 해봐야 별것도 아닌 거죠. 지도 뭐 퇴근하면 일개 자연인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기관 담당자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거지 퇴근한 다음엔 자연인에 불과한 거예요. 뭐 누구 아버지이자 누구 남편 내지는 아내 뭐 이런 거죠. 뭐 별것도 없는 것들이에요. 단지 그냥 그쪽을 전공했기 때문에 조금 안다 뿐이죠. 주눅들 이유가 없고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난번에 확인을 한다고 했다가 그 담배 피느라고 확인을 못했던 부분이 있죠. 그거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 그 몇 페이지나 36페이지에 문서열람 복사 청구권 이게 의견 제출에 반영이 안 된 게 맞더라고요. 제가 순간 착각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또 강의하면서 제가 뭔가 그 순간 착각을 일으켰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한테 강조를 해놓고 제가 착각을 하는 바람에 다소 망신스러운 건데 그게 어떤 거냐면 46페이지 보면 이게 이제 그 제가 강조했던 게 뭐냐면 판례가 유사한 것 같지만 사실관계를 이거 잘 보면은 이게 사실관계 미미한 차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 판결은 사건에 대한 결론이 판정이자 결론이기 때문에 그 사건, 사실관계, 사안이라고도 하는데 그 사안이 사실관계가 어떤 애가 중요한 건데 46페이지에 관련 판례 1번 이거는 그냥 제가 공군조종사 전역 그것까지만 보고 순간 착각을 일으켰는데 이거는 전역 자체가 아니라 그 두 번째 줄 보면 뭐냐면 전역일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역허가 자체는 기속행위임에 변함이 없는데
그 전역은 시켜줘야 되는데 이 전투기 조종사 양성하는 데는 그 한 20년 가까이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굉장히 오랜 숙련을 요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당시에 공군 전투기 조종사의 그 수급 사항에 따라 특정 일자에 한꺼번에 대량 전역해버리면 어때요? 그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전투기 조종사가 없으면 전투기 아무리 첨단 전투기 있어봐야 무용지물이잖아요. 그걸 운영할 그 조종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수급 상황을 봐서 몇 달 정도 이렇게 전역 일자를 조정하는 거, 그 정도의 게 재량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역까지 보고 나서 뭐야 이게 왜 재량하고 뭐가 그러냐 그랬는데, 이것도 또 헷갈리는 게 뭐냐면 그 군의관에 관한 거는, 군의관도 제가 볼 땐 똑같거든요. 그 전투기 조종사나 군의관도 지금 수요가 넘치죠. 공급이 모자라가지고 난리인데 39페이지 보면 거기 이제 자유재량 도표에 보면 자유재량의 3번 군의관의 전역허가, 이건 또 자유재량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공군조종사의 전역허가는 기숙행위라 그랬죠. 그래가지고 보면은 49페이지 가면 맨 위에 기숙행위 사례 도표 있는데 거기에 5번 있죠. 5번 의무 복무기간을 마친 그 장기 복무 장교 공군 조종사의 전역허가, 이게 46에 인용한 게 제가 괜히 인용한 게 아니고 강의할 때 착각을 했을 뿐이지, 요 전역허가 자체는 기숙행위다. 전역허가 자체는. 근데 전역 자체를 갖다가 뭐 허가를 할지 말지 선택은 없지만 전역일을 조정하는 거 정도는 재량이다. 이게 나눠지는 거였어요. 부끄럽습니다. 제가 그 사실관계를 제대로 보질 않고 그냥 조종사 전역 이래가지고 왜 재량 기숙이냐 해가지고 순간 착각했는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제가 망신당하는 게 낫죠. 뭐 제가 망신을 당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고, 뭐 제 망신을 즐기면서 수험 스트레스를 좀 다소 풀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어쨌든 이 사실관계가 뭐냐에 따라 판례 결론이 다른 거를 정확하게 비교하면서 정확하게 차이를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행정의 종류를 이제 완전히 마무리 짓고, 이제 행정의 내용에 관한 건데, 이거는 27에서 인용했던 거죠. 27페이지에서. 그 행정의 분류에 관해서 이제 개략적인 게 상세한 건 여기 있다 인용한 건데, 그 내용에 관한 거는 일단 분류 문제가 가장 기본이에요. 분류. 그래서 일단 내용에 따른 거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이렇게 나뉜다라는 큰 틀부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다시 명령적 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정행위로 나뉜다라는 거. 명령적 행정행위, 이건 개념하고 사례를 연계하라고 늘 강조했죠. 명령적 행정의 개념은 국어 단어하고 일치하는 것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게 국어 단어하고 똑같죠. 그 명령이라고 하는 거는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돌격하라, 사격하라, 그죠? 복종하라.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이거는 국어 단어하고 맞는데 의무를 해제하는 것까지가 명령적 행정이다라는 건 추가로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명령적 행정의 개념을 알면 사례는 저절로 돼요. 의무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행위가 하명이고, 의무 해제를 내용으로 하는데 일반적 상대적 금지 해제, 달리 말하면 부작위, 금지 의무 해제가 허가고 기타 의무 해제가 면제거든요. 그 다음에 형성적 행정행위는 권리나 권리 능력, 포괄적 법률상의 지위를 만들어주는 건데, 그 만드는 내용에 따라 없는 거를 만들어주는 거를 이거를 특허라 그래요. 없던 새로운 권리나 권리 능력을 만들어주는 건 특허. 있는 기본행위를 보충하여 완성시키는 보충행위, 보충시켜주는 게, 있는 걸 보충하는 게 인가. 그 다음에 대리는 그 법률효과 발생을 본인이 안 하고 제3자가 대신해 주는 게 바로 대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그 정도로 볼 거예요. 그 정도로 보고 개념과 사례를 연계를 하라라는 제 암기 비법, 또 공부의 그 정도죠, 그게. 그거 하면은 이 정도는 다 끌어낼 수 있는 것들이에요. 물론 이제 이거로 끝나진 않아요.
허가에도 대인적 허가 또 뭐 10개인가 그 정도 있고, 대물적 허가 뭐 해가지고 몇십 개 사례가 있고, 특허도 몇십 개 있고, 인가도 몇십 개 있고, 더 이제 세부적인 것도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데, 일단 여기서는 이 정도로 족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자 행정위는 의사표시 이외의 정신자격인 인식이나 판단을 요소로 한다. 근데 이거는 상당히 비판받고 있죠. 법률행위는 민법의 중심 개념이에요. 행정행위와 법률행위는 전혀 다른 거예요. 사적 자체가 적용되는 법률행위와 법에 따라야 되는 행정행위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는 대등한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건데, 행정행위는 권력적 단독적 공법행위잖아요. 완전히 다른 거를 갖다가 이거 빌어 쓰는 게 타당하지 않다라는 비판이 있다 그랬죠. 그건 앞에서 다룬 바 있고, 준법률행위자 행정행위는 그 확인, 공증, 통지 수리가 있는데, 확인은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에 공식적으로 판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공증은 의문이나 다툼이 없는 자명한 거를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거예요. 통지는 일정한 사실을 알려주는데 법적 효과와 무관한 거는 이건 사실행위로서 통지를 하고, 행정행위 통지는 어떤 권리 의무, 법적 효과와 관련되는 통지만 행정행위 통지고, 수리는 사인의 공법행위 신고에 대응하는 게 수리였죠. 자족적 신고에 대응하는 수리는 자족적 신고로 법적 효과가 완결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리는 법적 효과와 무관한 사실행위에서 수리가 되는데,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수리는 수리를 해야만 비로소 법적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대응한 수리가 바로 행정행위에서 수리가 되는 것이죠. 자, 일단 이렇게 개략적인 걸 보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이게 이제 명령적인 건데 좀 전에 개념 말했죠. 이제 사례인데 사례 외울 게 없어요. 그 변상금, 조세, 변상금, 금자 나오면 다 돈이잖아요. 이거 부과하면 어떻게 돼요? 납부 의무가 부과되잖아요. 납부 의무, 그죠? 그 다음에 노동조합 규약,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노동조합법에서는 이 규약에 문제가 있을 때 변경, 보완, 시정명령. 그래서 노동조합 설립할 때 이 규약이 신고서 첨부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것도 우리가 1편에서 봤죠. 노동조합 설립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여기 시정명령, 명령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명령이니까 시정할 자기 의무를 부과하는 거니까 그 하명이다라는 거 알 수 있죠. 변상명령, 변상명령도 변상하라라는 거잖아요. 명령자 나오는 건 뭐 그냥 사용료, 이것도 돈이잖아요. 급부 의무죠. 그다음 공장입지 조정하라, 이건 자기 의무죠. 그래서 이 부자기 의무 부과를 금지하라고 나머지 의무 부과는 명령이라고 한다 그랬죠. 명령자 나오면 다 그 하명이에요. 그 다음에 하천 점용료 부과, 유가보조금 반환 명령, 반환하라. 이것도 명령, 그죠? 뭐 외울 게 없어요. 그 다음에 허가는 여기 맛보기로 해놓은 거니까 뒤에 다시 볼 거예요. 면제 이렇게 됐고, 하명은 의무를 명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자기급부 수인 명하면 명령, 부자기는 금지. 하명은 행정행위라 그랬죠. 기속행위의 성질을 갖는다라는 거. 이거는 그 우리가 재량의 기속행위 구별 기준에 관해서 통서 판례가 법문원이 1차적이다. 그래서 법문원 기준설이라 그랬죠. 근데 그 불분명할 때 효과재량설에 따라 수익적인 건 재량, 침익적인 건 기속. 여기는 그게 딱 들어맞죠. 침익적인 거니까 기속이다. 이런 거는 유형화된 거는 되게 쉬워요. 근데 이제 그게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의 법적 성질은 기속행위다. 이것도 여러분들 눈치채면 되는데, 보니까 대부분 어때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 이렇게 허위나 이런 경우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것도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기속행위로 되어 있다라고 하나 유형화시키면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지금 유가보조금이죠. 유가보조금인데, 하여튼, 유가보조금 이외에 다른 형태의 보조금이나 또 요양급여, 최은순이라고, 전두환이 아니라 윤석열, 하여튼 윤두환이라 가지고 입에 뵐 뻔했네.
윤석열 마누라의 엄마, 그 윤석열 장모라는 자가 한 것도 거의 이런 부정수급이었잖아요. 급여, 요양급여에 관한 거. 근데 이제 그 항소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알고 봤더니 그 법관이 제 법대 동기 같아요. 그 법대는 워낙 학교를 잘 안 나가가지고 동기들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나이 보니까 나이도 똑같고 고대법대인데 요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윤석열이 아주 구수 끝에 붙어가지고 나이는 존나게 많은데 애들하고 같이 연수한다는데 그때 연수원 동기였고 그 다음에 그 장모를 변론했던 변호사가 또 고대 동문에다가 사법연수원 동기에다가 같은 법원에 5년이나 근무했죠. 이런 경우는 그 행정절차법, 심판법, 그 다음 소송법 이런 데 보면은 그런 경우는 이제 본인이나 친족이 아닌 경우, 이런 경우는 뭐냐면 그 재척 사유는 아니고 이제 기피 사유라 그래요. 기피 사유고 판사도 어때요? 판사도 내 절친이 내 고향 친구, 불알 친구가 당사자다 이럴 때는 내가 공정한 재판하기 어렵다면 스스로가 회피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 기피 신청도 검찰에서 기피 신청도 안 했고 그 부장판사라는 작자가 회피도 안 했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이제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에 가면 어떻게 될지 장담 못 하는데 어쨌든 이 시사적인 걸 자꾸 얘기하는 거 뭐냐면 이 관련된 행정법 논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꼭 친족 관계가 아니더라도 그 뭔가 이제 오래 같이 근무했던 직장 인연이 있다거나 아니면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동문 관계라든가 이런 특수하게 공정성이 의심되는 이런 경우는 그 회피 사유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절차법에도 그렇고 소송법에도 그렇고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익혀놓으면은 기피 신청권이라고 했는데 거기 보면은 3권의 237에 보면 이제 행정심판 보면 소송도 똑같아요. 그 밑에 보면 괄호 2번에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가 있죠. 이게 공정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척은 법률상 당연히 배제되는 건데 다음 페이지 보면 그 당사자와 친족 관계 이러면 다 몰아 때려져요. 위원이나 배우자이었던 사람, 전 배우자, 친족, 그 당사자와 친족 관계 이거는 완전히 공정성이 없죠. 이건 완전히 제척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피는 저런 정도는 아닌데 공정성이 의심스러운 거고. 회피 같은 경우는 그 스스로가 이제 물러나는 거를 이제 회피라 그래요. 이런 개념도 이제 이 사건에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조금이든 그 급여든 하여튼 부정수급했을 때 기속행위 이게 대부분이 그렇게 돼 있다라는 감각을 또 익히는 거.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시사를 제가 잠깐 설명을 했죠. 국토해양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 이런 거 부정수급이라고 그러죠.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부정수급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하여 이를 반환할 걸 명해야 되고 위 규정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까지 반환할 걸 명할 수 있는 거라 해석하는 거는 문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위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한수 처분은 국토해양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할 걸 명하여야 하는 기속행위다라는 거죠. 침입적인 거에 법률의 근거 있어야 된다는 거는 어떤 학설에 의해서 마찬가지 1편의 법률리부에서 우리가 다뤘던 논점이고 함행의 종류에 외울 것도 없어요. 자기 급부 스인이 무슨 의미냐 알면 자기는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해야 되는 거. 그럼 여기 청소, 몸 안 움직이고 청소가 돼요? 그 염력이라는 말인데 유리겔라라는 그 유대인 새끼들이 그 사기꾼하고 하여튼 별 쓰레기들은 유대인들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신이 창조한 최악의 그 작품이 난 유대인이라고 생각해. 인류의 가장 암적 존재가
난 유대인이라 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엄청나게 그 사기쳤던 바가 있죠. 그 다음에 요 근래도 뭐 이상하다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 이제 후보 관련된 사람들이 막 죽어가니까 무슨 염력, 뭐 초능력을 발휘했다. 뭐 이런 해괴망측한 소문도 나던데. 아니,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는 건 그 정치인으로서 정책 비판하는 거 얼마든지 그건 타당한 거지만, 아니, 이재명이 무슨 초능력자예요? 그 초능력이 있다면 더 환영할 일 아닌가요? 북한의 핵무기를 녹여버리고 염력으로? 아, 이거는 참 어이가 없는 그 논란이지. 불필요한 논란이죠. 국격을 떨어뜨리는 거죠. 이재명을 지지하든 반대하든 그딴 식으로 지지한다는 것도 미친 것이고, 이재명이 초능력자라 더 지지한다. 이것도 미친 거고, 초능력자라 간접살인을 했다. 이건 완전 진짜 그것도 다른 형태로 미친 거고. 어쨌든 간에 이 청소나 소방 불 끄는 거, 철거하는 거, 뭐 장애물 제거, 이런 것들 다 몸을 움직여야 되는, 이게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하는 게 자기고, 부작용 금지자 나오는 거예요. 금지자. 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그뿐은 돈이나 금전적 가치가 있는 걸 납부할 의무, 제공할 의무, 돈에 관계되는 게 급부고, 수인은 공무집행에 저항하지 않을 의무, 참고 받아들일 의무가 수인 의무거든요. 그 목적은 이거는 7급 수험생들은 강론에 가면 저런 거 상세하게 배워요. 9급 수험생은 뭐 외우려고 노력할 거 없어요. 그 다음에 개별하면 일반하면 이건 하명의 대상 이하에서 보니까 넘어갑시다. 하명의 대상은 주로 사실행위인데 이게 124 인가하고 다른 점이에요. 허가하고 같은 점이고 인가하고 다른 점인데 124에 가면 인가는 오로지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해요. 124에 가면 그 밑에 보면 3번 대상 나오죠. 인가는 성질상 반드시 법률적 행위만을 대상. 이게 79하고 비교되는 건데 이것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개념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잖아요. 제강의 특징은. 이게 제강의 특징만이 아니라 이건 원래 법학의 특징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인가는 뭐예요? 제3자의 기본적 법률행위를 개념에 나와 있는 거예요.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완성시켜주는 행정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에 법률행위를 보충하는 게 나와 있어요. 사실행위를 보충하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하명허가와 인가의 다른 점이다. 예를 들면 그 불법 광고물이나 건물 철거, 이거 철거하려면 몸을 움직여야죠. 이걸 점잖게 뭐라 그러냐면 물리적 사실행위라 그래요. 몸을 움직여야 되는 거, 몸으로 때우는 거, 공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노동하는 거, 이게 사실행위거든요. 근데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어요. 매매계약이나 영업양도 이거 매매 금지하면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뭐에 가는 건지 이거는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하명은 출제문제가 극히 떨어지는 쟁점이긴 한데, 허가와 마찬가지로 하명도 특정인만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 행해지는 거. 이게 일반 처분보다 일반적 구체적 규율이라 할 때 일반적인 건 뭐다? 사람에 대한 건데 불특정 다수인을 규율하는 게 일반적이고, 구체적이라는 건 뭐예요? 특정 사건을 규율하는데 특정한 사건 사안만 규율하는 걸 구체적이라고 그랬죠. 자, 이런 건 일반 처분에도 봤잖아요. 심야 통행 금지, 누구나 다 지켜야 되니까 일반적인데, 심야라는 특정 시간대에만 그 통행 금지니까 구체적이죠. 법규 특허, 법규 하명이 가능하다. 이런 거 다 알아둬야 돼요. 그 나머지는 안 됩니다. 행정의 형식으로만 가능해요. 하명의 요구는 개념상 의무 부과고 저항하지 않을 뭐 뻔한 거고, 그 다음에 그 대인적 하명은 이건 전속적인 거, 일신 전속적인 거, 이것도 이런 용어도 다 배웠죠. 그러기 때문에 하명이든 허가든 특허든 다 똑같아요. 대인적, 이 말 나오면 승계가 안 된다라는 거고, 대물적 하명의 요구는 이거는 승계된다라는 거. 이거 상세한 거는 93페이지 이하 허가 효과의 승계, 제재사의 승계, 거기서 상세하게 다룰 거예요. 금일에. 자, 그래 여기 유명한 판례 공중위생 영업소에 대한 영업장 폐쇄 명령은 대물적 처분이다. 공중위생 영업소, 뭐 이런 게 목욕탕, 뭐 이런 것들을, 근데 목욕장업 하는 게 뭐 전문 지식을 요하는 게 아니죠. 사람의 어떤 전문적 기술이나 지식을 갖고 발급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허가로서도 그 명이용원 사건이라고 이제 퇴폐 발수,
그 이발소를 표방하고 실제는 매매춘으로 악용했던 그거예요. 그 허가도 대물적 허가거든요. 대물적 허가고 그런 영업장 폐쇄 명령도 대물적 처분이죠. 그 명이용원 사건에 관한 게 판례 사안에 나와 있는데 94에 있어요. 94에. 자, 먼저 한번 볼까요? 94페이지 보면 관련 판례 밑에 3번 공중위생영업 퇴폐이발소인 명진이용원이었는데 여기에 있어 영업을 정지할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영업이 양도양수되었다 하더라도 양수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승계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양도인이 퇴폐영업 하다가 적발됐어요. 그럼 이제 최소 영업정지, 사안에 따라 영업허가 취소도 예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팔아 넘기는 거예요. 내가 영업정지 안 당하려고. 그 팔아 넘겼는데 이름도 명진이용원에서 진짜 빼가지고 명이용원으로 글자 하나만 바꿨고 거기 그 매매춘했던 그 면도사 여성들 그대로 다 고용했고 그 명의만 바꿨을 가능성이 많죠. 이래가지고 어때요? 이래가지고 그 양수인은 형식적으로만 보면은 불법 영업을 하지 않았는데 그 양수인에 대해서 영업정지라는 사안이에요. 이게 대물적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양도인의 영업정지 사유, 이걸 일반적으로 이제 제재사유라 그러는데 제재사유가 양수인에게 승계되기 때문에 비록 양도인이 위법사유, 불법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잘못이 없는 양수인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승계 문제거든요. 자, 돌아올까요? 개발제약 구역 안에서 구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양수한 자에 대해 그 원상회복 등의 조치 명령을 할 수 없다. 이거는 그 일신 전속적이라고 본 건지 명확한 논거는 없는데 이거는 그냥 가볍게 보세요. 왜냐하면 하명 자체가 출제변대가 높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런 지역적인 판례까지 외우기는 좀 부담스럽죠. 그 지문 나와도 그냥 뭐 몰라도 다른 거 갖고 판별하면 되니까 저런 거는 그 특별하게 외우려고 할 건 없어. 하명 위반의 효가 이거는 강제 집행과 처벌, 제재는 처벌이에요. 처벌 대상이 되는데 그 하명에 위반한 법률 행위력 자체는 유효하다. 이것도 1편에서 관련 용어를 배웠는데 까먹으면 이해가 또 안 되죠. 명령 규정과 효력 규정이라고 했죠. 명령 규정은 말 그대로 명령 관철이 목적이에요. 따라서 위반하면 처벌과 강제를 통해서라도 명령을 관철하는 거예요. 대신에 효력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효력을 무효로 만들지는 않아요. 근데 효력 규정, 능력 규정은 반대예요. 효력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위반한 행위 효력을 무효로 만들어요. 대신에 처벌 강제는 관심이 없어요. 처벌 강제는 안 하는 거예요. 이 하명은 이거는 명령적 행정이잖아요. 명령 규정이 대표적이죠. 허가도 마찬가지예요. 허가도 명령적 행정이잖아요. 무허가 불법 영업했다 형사처벌됩니다. 강제 폐쇄됩니다. 처벌 강제되지만 무허가 영업소에서 영업한 행위 자체의 사법상 효력은 유효거든요. 이거는 이제 명령적 행위 공통이기 때문에 자, 승마 투표권, 이거 막권에 관한 건데 이동 금지, 이건 명령적 규정으로 본 거예요. 단지 경마로 인한 사행성을 단속하는 데 있을 뿐이고 그 이동으로 인한 사법상의 법률적 효력의 발생까지를 방해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처벌은 되지만 그 막권 매매 계약은 유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애국항관리법 제한 규정에 위반한 행위도 처벌되긴 하겠지만 민법상 불법행위나 무효행위가 되는 건 안 돼. 그래서 불법으로 뭐 환전해 준 거, 그 환전의 효력은 유효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 허가도 똑같아요. 허가도 명령적 행정이기 때문에 처벌 강제되는 대신 위반 행위가 무효는 아니다라는 게 나와요.
아, 98에 나오네. 98에 보면 맨 위에 무허가행위 휴가,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를 허가받지 않고 행한 경우 원칙적으로 강제 제재 처벌 대상이 되지만 행위 자체 법률상 효력이 당연히 부정되는 건 아니다. 물론 특별 규정이 있을 때 예외예요. 무허가 행위가 공무원의 과후에 기한한 경우라면 이제 처벌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가 이제 이게 일단은 80페이지하고 연결되는 거고 그 무허가 행위 휴가가 80하고 연결되는데 그 뒤에 부분에 관한 거는 행정벌에 관한 논점이에요. 그래서 행정벌에 가는 건데 저거는 그 법률의 부지가 그 위법성 인식에 관한 건데 판례는 여관에서 인정을 안 하거든요. 판례는 여관에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이론적으로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그게 549회에 있거든요. 근데 인용해봐야 뭐, 저게 위법성 인식이에요. 그 단순 법률의 부지는 위법성 인식이 없는 거라고 인정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처벌되는데, 괜히 인용했나? 지금 어차피 이해가 안 될 건데, 그냥 가볍게 그 정도로 들으세요. 그래서 명령 규정, 효력 규정 이 개념하고 하명허가가 명령적 행정행위의 일종이라는 요 지식하고 연결하면은 위반 시 처벌 강제되는 대신에 위반한 행위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끌어낼 수가 있죠. 그다음 권리규정 행정행위니까 당연히 뭐 취소 심판, 취소 소송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명령적인 것 중에 허가가 가장 중요한데 이 허가의 의의는 뭐냐면 그 행정청이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특정한 경우에 그 일반적, 상대적, 예방적 금지 요 핵심 개념 표시는 알아야 돼. 일반적, 상대적, 예방적 금지 이게 절대적, 억제적, 진압적, 사후적 금지 해제, 예외적 승인과 구별되는 표지거든요. 해제하여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게 이제 개념적인, 개념적인은 무조건 애워라 그랬죠. 일단은 입에 줄줄 나올 정도로 그냥 애워둬야 됩니다. 그게 안 이어지면 법학에 실마리가 없어요. 개념에서 시작해서 응용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개념이 안 이어지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일단 입에 줄줄 나올 정도로 외우고 난 후에 그 외운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부분이 제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지 개념조차 외우지 않는 그 안이라는 수험생을 제가 도와줄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허가라는 거를 허가라고 다 쓰면 외울 이유가 없는데 말은 허가지만 어때요? 말은 허가지만 그 어업허가, 광업허가, 공유수면, 점용허가 이런 것들은 특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재단법인 정관변경허가 또 토지거래 계약 허가 이런 것들은 또 인가예요. 그러니까 용어 갖고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례에 대한 판별하는 부담이 있다 그랬죠.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유형화된 거는 뭐라 정리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반복하면서 외우는 수밖에 없고. 자, 그 개념에서 다음 페이지 보면 예외적 승인. 이게 1-234에서 인용했죠. 이게 그 자체 하나만 적용될 때하고 두 개 법률이 적용될 때는 법적 성질이 달라져요. 그냥 주거지역 내에 건축허가, 이거는 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당장 주택이나 상가 건물, 공장 건물, 건축이 가능하잖아요. 특별한 금지 표지가 없는 거죠. 근데 거기에 뭐 개발 제한 구역이라든가 자연 공원 구역, 자연 녹지 지역, 뭐 녹지 지역, 뭐 이런 뭔가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 그죠? 그 바뀐 법률에 따르면 교육 환경 보호 구역인가? 그런 뭐 지역, 지구, 구역 뭐 이런 말이 나오면 추가적인 금지 표지가 따라와요. 이럴 때는 성질이 달라진다. 자, 그 기억을 하고 나서 또 금지되는 표지가 뭐냐? 허가 예외적 승인은 금지 해제로는 점은 같지만 금지되는 의무의 성질이 달라요. 일반적 상대적 예방적 금지 해제가 허가인데 얘는 뭔가 강한
어감이죠. 절대 안 된다. 절대적, 억제적, 진압적, 사후적 금지 해제. 그러니까 뭔가 예외적 승인이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원칙 금지 예외적 승인. 그러니까 허가는 그 자체가 해로운 건 아니에요. 근데 마구잡이로 방치했다가는 공익에 저해질 우려 정도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영업허가 이거 어때요? 허가도 없이 아무나 다 음식점 하게 하면 위생관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식중독 이걸 일으킬 수가 있죠. 그죠? 이런 문제. 또 건축허가 안 받고 그냥 누구나 다 건축할 수 있게 하면 이 부실주택, 이 뭐 현대산업 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대기업조차, 재계 지금 구이죠. 그런 대기업조차 어때요? 주변에도 막 지금 굉장히 많이 새로 건축하고 있는데 그 중소 건설사도 일으키지 않는 그 건물 예벽 붕괴라는 해괴망측한 사고까지 초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마구잡이로 짓게 하면 부실공사로 인해서 사람들의 생명, 신체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자다가 이 건물 붕괴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끔찍한 일이죠. 그죠? 그 다음에 재산 가치도 뚝 떨어뜨리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허가를 받아서만 할 수 있다. 이 정도인데 얘는 그냥 자체가 해로운 거예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예외적으로,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승인해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 사례를 외울 게 없어요. 그건 뭐 일단 유형화되어 있고 뭔가 해롭다라는 걸 느끼면 되니까. 허가는 공익침해 우려 정도인데 잠정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행위인데 예외적 승인은 행위 자체가 사회적으로 해롭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 일반적으로 금지된 걸 예외적으로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여기 보면 뭔가 지역지구 구역 여기 유흥주점 영업허가가 이런 어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이런 뭔가 금지구역 개발제한구역이나 이런 거 바뀔 때는 법률이 하나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냥 허가예요. 허가고 기속행위예요. 근데 이게 이런 금지구역 내에 있을 때는 허가가 아니라 예외적 승인이 되는 것이고 기속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가 돼요. 그 다음에도 이것도 학교환경위생 정화 구역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고분발구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신라시대 주요한 역사문화적 유적이 다수 수지한 선도산인데 이 선도산 자락에 그 유명한 김춘추 태종무열왕이죠. 김춘추 묘가 있는 그 산이 선도산이에요. 저도 경주에는 뭐 한 10번 정도 간 것 같은데 경주 김씨라 아무래도 조금 더 관심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 선도산도 여러 번 가봤어요. 김춘추. 그 위치한 고분에 대해서 계명기독학원이 종합의료시설인 경주 동산병원을 건축하기 위해 고분발구로가를 청구한 건데 이거는 뭐 논점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 1편에도 보면은 저게 그 신뢰보호 원칙의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니다. 왜냐면 권한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죠. 저거는 판단 여지, 이론적으로는 이제 판단 여지와도 관계된 거고. 판례 번호 보니까 그게 같은 사건은 아니었고 2000년 맞네. 127 264 맞네. 그 1-96이 다른 논점 또 저거와 관계된 다른 논점 96. 그 1권 잠깐 보면은 거기 그 6번 있죠. 권한의 주체가 다른 경우인데 1번 경주시장의 종합의료시설의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처분한 경우 고분발구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권한자는 문화체육부 장관과 그 위임을 받은 문화국장이지 경주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저 고분발구허가를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애예요. 그게 이제 논점이 같은 건 아닌데 연상을 하면은
기억이 또 오래 가기 때문에 소개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제한구역 내, 이것도 안팎이 달라요. 밖에 거는 허가예요. 그 기속행위인데, 내, 이건 달라져요. 녹지지역. 그 다음에 아까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는 게 안 나와 있지만, 문화재 보호구역이에요. 문화재 보호법 뭐 해가지고, 문화재에 관한 게 함부로 발굴해서 파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고, 여기도 국제적 멸종위기종. 근데 이게 보면은 학문적으로 좀 많이 이게 명확하지 않은 게 뭐냐면, 이해적 승인은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 특허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일반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특별히 허가받은 자, 이게 특허거든요. 특별한 허가나 예외적 승인이나 사실 논리적으로 이렇게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 교수님들 간에도 요런 사례를 특허로 분류하기도 하고, 근데 예외적 승인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그 틀린 거로 낼 리는 없어요. 이걸 갖다가 예외적 승인 내지 특허로 볼 수가 있는 거를 뭐 예외적 승인이 맞고 특허는 틀리다 이렇게 출제는 안 하니까 여러분들은 뭐 걱정할 건 없는데, 논리적으로는 예외적으로만 승인한다는 거나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허가를 내준다는 거나 그게 뭐 논리적으로는 구별되기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거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함부로 갖다가 그 용도 변경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곰을 갖다가 그 식용으로 용도 변경해서 식용으로 하겠다 이런 건 말도 안 되겠죠. 그다음 자연공원구역, 국립공원에 관한 근거법률이 자연공원구역이에요. 자연공원구역, 국립공원. 국립공원의 단란주죠. 이거 원래 되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데 이런 게 이제 그 환경훼손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그 탐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예외적으로 되는 거죠. 근데 여기도 뭐 구역 뭐 이런 말 나오니까 공무원이 겸직하는 거 원래 안 되죠. 겸직 금지죠. 그다음 마약에 관한 게 이게 원칙적으로 이걸 흡입할 수 있는 거에 재배하고 아니죠. 예외적으로만 치료 목적이나 연구 목적, 그죠?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 거죠. 그 다음에 타인 토지의 출입허가, 이것도 뭐 판례 사안은 아닌데, 이것도 사유재산제가 보장되고 있는 우리나라 그 제도가, 그럼 남의 땅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사행행위, 이것도 도박성 짙은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용도지역, 뭐 이런, 하여튼 지역지구 구역, 아니면 이제 뭐 문화재, 멸종위기종, 뭐 이런 뭔가 다, 판단할 표지가 다 나와요. 예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법률의 문헌이 불명할 때 허가는 기속행위, 예외적 승인은 재량행위고, 뭐 일반적 추상적 법률 정의에서 비정형적 사태에 대한 효과적 규율, 이거 45에서 인용한 건데요. 이건 뭐 별것도 아니에요. 이건 예외적인 경우에 탄력 있게 하겠다, 뭐 그런 거다라는 정도고. 자,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는 이거는 허가가 아니라 예외적 승인이고 기속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구역 지정의 목적상, 말 그대로 개발이 제한되는 거잖아요. 목적상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등의 행위는 원칙 금지. 그지? 원칙 금지. 다만 구체적 경우에 위와 같은 구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경우 예외적 허가. 그러니까 일단 예외적 승인, 예외적 허가 동의어예요. 예외적 승인 사례라는 거 판시했고, 의에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예외적 허가는 상대적 방해의 수익적인 거로 재량행위다. 이게 통상적인 허가, 얘가 기속행위라는 것과 다른 점이죠. 바로 좀 이따 볼 건데, 그게 85회에 있죠. 자, 85회에 가면 일반 건축허가 있죠. 일반 건축허가.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신청이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 소정의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므로, 뭔가 의무라는 게 보이죠. 법률상 근거 없이 신청이 관계법규에서 정한 제한에 배치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부할 수 없고, 심사 결과 그 신청이 법적 요건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게 중대한 공익상 필요 뭐 이런 게 특별한 사정이에요. 그러면 예외가 인정돼요. 허가해야 하며 공익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 이게 통상적인 건축 허가고, 개발 제한구역 내하고 다른 점이에요. 예외적 승인하고. 그 다음에 그 공중위생법 수정의 허가, 이것도 통상적이라면 공중위생법 하나만 적용되니까 기숙행위예요. 그러나 절대 정화구역, 이건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거는 학교보건법이 추가적으로 적용되니까 두 법률이 적용되니까 성질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건 재량행위가 되는 거고, 더군다나 이 절대 정화구역 안에서는 이건 절대로 불가능한 거죠. 허가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다음에 뭐 예외적 승인을 알면은 재량행위다라는 거는 뭐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국제적 멸종위기에 관한 거 잠깐 보면은 이것도 원칙금지 예외적 승인이라는 게 나오죠. 원칙적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이 고에 가는 건데, 이 사건이 그 가공품의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의 사용을 금지하면서 용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로 환경부 장관의 용도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용도 변경을 허용하는데, 용도 변경 승인은 특정인에게만 용도 외에 사용을 허용해주는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건 또 뭐냐면 특허표지. 그러니까 이 판례도 앞에는 원칙금지 예외적 승인이라고 인정하고, 뒤에는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게 바로 특허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판례가 예외적 승인이면서 특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볼 수 있듯이 예외적 승인하고 특허는 구별이 논리적으로는 잘 되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재량행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 사실관계가 나오는데, 고매 웅지. 웅지는 그 쓸개, 아니구나. 웅지. 쓸개가 아니지. 하도 웅담, 그리고. 웅은 이제 그 수컷 곰을 갖다 웅이라 그러죠. 그 담은 이제 그 콩팥, 이거를 담이라 그러는 건데, 웅지는 기름, 곰의 기름을 추출하여 비누, 화장품 등의 재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곰의 용도를 사육곰에서 식가공품 및 약용재료로 변경하겠다는 내용. 이거 거부당했죠. 곰을 사육하는 거는 뭐 그래도 곰을 살려두는 거지만, 식가공품 약용 재료로 하겠다는 건 죽이겠다는 얘기죠. 그래 이거 그 적법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업 PC방, 이게 외래어를 안 쓰다 보니까 이제, 근데 그건 또 인터넷은 뭐예요? 컴퓨터는 뭐고. 이것도 참 눈가리가 아웅인데, 이게 요런 거 출제되면 굉장히 지엽적인 출제라고 보는 거예요. 일반론이 아니라.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게 판례 사안이 일상적인 거라. 학교 경계로부터 이제 200m 이내가 상대 정화구역이거든요. 근데 교문이나 이게 출입구로부터 50m는 그건 뭐 절대 안 되는 절대 정화구역이고, 그 이외에 학교 경계로부터 200m. 그 결국은 경계가 어디냐에 따라 학교 건물로부터 따지는 건지 경계로부터 따지는 건지, 또 학교 경계로부터 그 PC방이나 이런 위치가 그 건물 외벽 경계인지 아니면 PC방 출입문인지, 이거에 따라 200m 이내냐 밖이냐가 달라지잖아요.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죠. 그래서 이거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어렵지는 않아요. 두 번째 줄 보면, 해당 PC방 전용 시설, PC방 전용 출입구의 경계선이냐는 거예요. 그 어떤 건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가 건물에 여기가 학교고 이게 상가 건물인데, 요 상가 건물의 경계와 학교 경계는 200m 이내지만 PC방 건물이 출입료가 여기 있다 그러면 200m 바뀔 수 있죠. 그러니까 상가 건물, 얘가 상가를 통째로 다 쓴다면 몰라도 PC방이 상가를 전체로 다 쓴 그 대규모 PC방 봤나요?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은 상가 건물이 경계가 아니라 출입문, 전용 출입문, 주된 출입문 경계라는 거예요. 어렵지도 않아요. 봤냐 안 봤냐 차이지. 해당 PC방 전용 시설, 전용 출입구 경계선으로 보아야 되고, 밑에 줄 보면, 그다음 학교 경계선은 지적공부상
학교 용지 경계선이 아니라 그 지적 공부는 이제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 지적에 관, 땅에 관한 공적 장부를 지적 공부라 그래요. 학교 용지의 경계선이 아니라 학교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의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요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두 번째 사안은 결국은 이건 바뀌다 라는 건데, 그 본문의 세 번째 줄 보면 PC방 이용객이 상가 건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상가 건물, 거기를 경계로 삼을 수는 없다 그랬죠. 출입구, 주차장, 승강기, 화장실 등 공용시설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요게 이제 함정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더라도 이를 PC방의 시설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위 PC방이 상대 정화구역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경계선은 해당 PC방의 전용 출입구로 보아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적 공부가 그 공증에서 다르기 때문에 보충자료 2페이지 보면 거기 그 위에 개념에 지적 공부 나오죠. 지적은 땅 지자에 땅에 관한 공적 장부다라는 거죠. 그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게 대표적인 거죠. 임야도 뭐 지적도 임야도 뭐 요런 거를 말한다. 외우려고 할 거 없이 그냥 지적 공부가 땅에 관한 공적 장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 정도 배경 지식을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아오면은 이건 특수한 사안인데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거는 전후를 나눠봐야 되는 사안이에요. 그걸 포인트를 못 잡으면 엉뚱하게 독해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지정됐기 때문에 이게 개정법률에 적용 안 받는다라는 그 얘기거든요. 지정되기 전에 이미 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초지주성 허가를 받은 경우에 이미 해당 구역 내 토지에 식재된 나무를 베기 위해 다시 공원관리청에게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법률이 바뀌어가지고 법률이 바뀐 게 아니라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후에는 그 나무를 벨 때 공원관리청 허가를 따로 받아야 돼요. 따로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그 전에 지정되기 전에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외워야 돼요. 우리가 사실한 게 식별하는 건 지정되기 전에 그건데 이게 소급표는 없지만 장래이유는 있는 거거든요. 법령이. 그런 면에서는 좀 논리적으로는 의아스러운 판례예요. 그래서 이거는 결론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재량행위다라는 건 뻔하죠. 그 다음에 이제 허가의 성질인데 명령적이냐 형성적이냐. 일단 분류는 명령적 행정행위 여러분들. 분류는 명령적 행정행위를 봐요. 아까 우리가 봤듯이. 근데 이제 분류를 물을 때는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할 때는 명령적 행정행위라고 그래야 돼. 예를 들어 허가는 그 형성적 행정행위 다 단적으로 또는 뭐 형성적 행정의 일종이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그건 분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허가의 성질, 이 성질이라는 말이 나오면 형성적 성질도 있다 이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분류를 묻는 지문이냐 문장이냐 성질을 묻는 거냐 나눠봐야 돼. 성질. 그래가지고 이제 다수서로 양면성 두 가지 성질을 다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보면 단란주점 영업허가의 경우 그 금지가 해제된다는 관념은 명령적 성질이고 금지 해제가 명령적 행정의 개념 표지잖아요. 단란주점 영업을 경영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창설된다는 적극적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형성적 성질도 있다는 얘기죠. 판례는 근데 그 애매한데 일단 명령적 행위서를 따른다라고 해석하는데 판례가 그렇지 않은 판례도 있긴 있는데 교수님들이 일단 이런 판례만 주목하는데 공중목욕장업법은 공중목욕장업의 허가제인데 지금 신고제로 바뀌었죠. 근데 지금 신고제도 완화됐나 모르겠네. 그 옛날에는 이게 뭐가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 규제 정도 우리가 1편에서 봤죠. 허가 밑에 등록이나 수리가 있는 거잖아요. 수리를 위한 신고가. 근데 여기 목욕장업에 허가제였단 말이에요. 그 허가는 사학경영에 권리에 설정하는 형성적 행위가 아니고 경찰 금지 해제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 영업자의 회복을 가져오는 것이다. 근데
오해하면 안 돼요. 형성적 성질이 있지만 아까 형성적 행정행위도 형성적이라는 거 공통이지만 형성의 내용이 다르다 그랬죠. 특허는 없는 권리를 만들어주는 거고, 권리나 권리 능력을. 그 다음에 인간은 있는 기본행위를 보충해 주는 거고, 대리는 제3자가 대신해 주는 거고, 허가는 없는 거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국민 누구나 갖고 있는 기본권. 기본권은 모든 국민이 주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 누구나 갖고 있는 그 없는 새로운 특권이 아니라 누구나 갖고 있는 걸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형성의 내용은 다르다는 거예요. 허가는 개인이 종전에 갖고 있지 않은 새로운 권리나 능력, 기타 법률상의 힘을 새로이 설정해 주는 건 아니고 원래부터 갖고 있는 자유권을 회복시켜 준다는 점에서 특허와 구별된다. 그러니까 상대화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뭐 명령적 성질만 있고 형성적 성질만 있고 이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다. 이게 절대적 구별인데 상대화됐다는 얘기는 유사해졌다는 거예요. 형성적 성질까지 인정되니까 유사하지만 여전히 상대화지 구별 폐지가 아니죠. 이런 거는 우리가 저기서도 배웠죠. 1편에서 반사적이게 그 보이익화 이런 쪽의 추세지 양자 구별 폐지가 아니라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기속행위 재량행위 여부인데 허가가 기속행위 재량행위 일단 법률의 문헌이죠. 그래서 이게 사회 문제화 되면서 특히 러브호텔 이게 우후죽순처럼 이게 이제 지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면서 법률을 개정해 가지고 이 러브호텔이 들어설 만한 위락시설, 숙박시설 이 두 가지에 관한 거는 이거는 이제 재량행위로 법률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 건축법 보면은 허가권자는 위락시설이나 위락 대충 느낌이 올 거예요. 뭐의 줄임말일까요? 위락. 위로와 쾌락. 그 대충 짐작이 가죠. 뭔가 쾌락. 쾌락의 핵심이 뭐예요? 성에 관련된 거죠. 근데 이제 불법으로 악용하는 거지만 숙박시설은 애초에 뭐 성을 목적으로 한 건 아니고 그냥 수면을 목적으로 한 거지만 이것도 그 성과 관계되는 용도로 상당히 많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보충 자리에 해놨는데 숙박시설은 뭐 더 볼 것도 없고 그냥 교양 삼아 일반 숙박, 생활 숙박, 관광 숙박, 다중 생활시설 뭐 외우려고 할 건 없고 그냥 교양 삼아 시사상식으로 보라는 얘기고 그 다음 위락시설은 위로와 쾌락 그 단란주점 춤추고 노래 부르고 술이 가능해요. 어때요? 위로가 되고 쾌락도 되죠. 유흥주점, 유흥접대부하고 같이 노는 거예요. 이게 불법으로 2차까지 나가면서 성상납까지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무도장, 이게 댄스, 무도학원, 카지노, 이거 도박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교육환경, 주거환경에 해로운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가지고 저거는 이제 러브호텔 사건, 아까 일반 건축허가 그게 이제 기속행위로 되면서 러브호텔 건축허가를 거부한 게 그 줄줄이 이제 위법이라고 해서 승소 판결 나니까 법률을 개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재량이익을 나눈 거. 그래, 법률이 문헌이 불분명할 때 당연히 성질과 기본권 관련성 기준. 이건 다 앞에서 배운 거죠. 이건 허가는 기본권과 관련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기속행위다라는 거죠. 요 기속행위다라는 걸 49에서 인용했었죠. 여기 허가는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사업이 그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옛날에는 때 빼고 광내는 거. 때 빼고 광내는 게 뭐예요? 이용, 미용, 목욕장 이런 것까지 옛날 한때는 이제 허가제였거든요. 그래서 김남준 선생님께서 그 강의를 하시면서 이제 허가를 이해하기 쉽게 허가라고 하는 거는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때 빼고 광내는 것이다. 이랬더니 참 기도 한 차게 교수님 이름은 까먹었는데 그 사법시험 2차 논술 답안 채점평에 그 내용이 등장했어요. 아니 개념정의를 써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개념정의는 그 특정한 경우에 그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해제하여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그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걸 허가란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때 빼고 광내는 사업에 대한 행정이다. 뭐 이래가지고 그냥 점수 팍 긁어버렸죠. 개념이 흐트러지면 점수를 줄 수가 없죠. 저 같은 경우도 개념이 개똥이다 그러면 그냥 일단 사자로 시작할 거예요. 사자로 시작해서 거기서 조금만 학살 빠지면 그냥 바로 그 꽈락으로 그냥 30점대로 쭉 내려가지고 니 같은
애는 절대 합격시킬 수 없다. 사명감을 갖고 할 정도로 이 개념은 중요하거든요. 논술 준비하는 경우는 개념, 이거를 갖다가 엉망으로 쓰면 거의 망한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눈의 개념의 중에서 강조하는데. 그래서 놀고 마시고, 음료수 마시고잖아요. 음식점 놀고 마시고, 주류 판매 마시는 거, 그 다음에 때 빼고 광내 위생적 계급, 이게 때 빼고 광내는 거, 건축허가, 이거는 이제 뭐 상식적인 거잖아요. 국민 누구나가 요건 충족되면 다 건축허가 받아서 집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 다음에 화약류 판매업 및 저장소 설치 허가, 요런 게 이제 혼합적 허가라고 해서 요런 게 위험시설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허가예요. 그 다음에 공장 설립, 이것도 뭐 공장 지대에 뭐 공장 설립되는 거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기부금품 모집, 저거는 예외적 승인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기속행위라고 해서 그 8번 같은 경우 여러분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거 6번 8번 그 정도만 조금 음미하면 되는데, 6번 같은 경우는 혼합적 허가로 다시 보게 되니까 반복하면서 친숙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허가가 그 건축 허가가 기속행위였잖아요. 건축법상, 그죠? 그래가지고 러브 호텔을 건축을 주거지역 내 그 주택가에다가 러브 호텔을 하면 그 창문을 열면 러브 호텔하고 연결이 돼요. 그 러브 호텔에 그 남녀 간에 그 섹스하면서 나오는 신음소리, 뭐 남녀가 섹스하러 들어가는 이런 아름다운 풍경들, 이거 조기교육 할 일이 있겠어요? 그죠? 그 주거 환경 엄청나죠. 그 다음에 그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상에서 그 정화구역은 아니지만 애들이 주로 등하교를 이용하는데, 거기 성 같은 그 러브 호텔이 있어가지고 거기 애들이 그냥 등하교길에 남녀가 일상적으로 섹스하러 들어가는 거 보고 그날 수업 참 잘 되겠죠. 그런데도 당시에는 기속행위였기 때문에 이게 교육환경, 주거환경이 해롭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부한 경우 이 사건이 꽤 많죠. 저쪽에 광릉 세조대왕묘, 제가 가장 존경하는, 조선시대에 가장 존경하는 왕이 세조대왕인데, 정조대왕하고 세종대왕은 마마보이라는, 별로 세종대왕은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 치적 중에 많은 것들이 태종의 작품이고, 실제 뭐 세종 만에 그거라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가지고 저는 뭐 세종은 그렇게 높게 평가 안 하고 맨날 소고기나 처먹고 멧돼지 다 돼가지고 그 당뇨 합병증으로 실명 가까이 가고 죽은 사람이 세종이에요. 굉장히 게을러 빠지고. 근데 굉장히 훌륭한 왕은 틀림없어요. 그만큼 높게 볼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훌륭한 군주면 틀림없죠. 연상후 같은 개 호로 새끼도 있는데 뭐 그거하고 비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괜히 저 새끼 뭐 변태냐, 세종을 씻고 있게. 아니,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하나만 봐도 이 과학적인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제 동기와 원리가 남겨져 있는 유일한 창작, 이거 언어가 아니라 글자는 훈민정음밖에 없죠. 근데 그냥 상대적으로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건데, 어쨌든 뭔 얘기하려다가 잠깐 나갔네. 세종대왕 걔 오해할까봐 수습하다가 그랬네. 광릉의 그 세조대왕묘가 광릉이거든요. 거기에 러브호텔 건축허가 거부 사건. 그것도 유명한 판례가 아니라 소개를 안 했는데, 그 다음에 그 관악산 있잖아요. 그 사당역 근처에 있는데 그 남현동 러브호텔 사건. 이거 뭐 엄청나게 많아요. 그 거부했다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해가지고 다 그냥 원고가 이기게 됐었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주거환경,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유락시설, 숙박시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재량행위로 바꾼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재량행위 바꾼 이후에 판례가 순서로 바꿔서 먼저 러브호텔 사건을 먼저 정리하기 위해서 86페이지 가면 그 재량행위라고 하는 예외, 중대한 공익상 필요, 이게 1-243에서 인용한 건데, 이거는 무조건 이 말 나오면 거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연환경이 있죠? 이거 옛날에부터 인정된 거예요. 근데 이제 건축법 개정되면서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사회적 환경이라고 그래요. 요거까지도 이제 중요한 공익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토지, 두 번째 농지, 세 번째 관광지, 임목, 이게 서 있는 나무는 이건 뭐예요? 살아있는 나무라는 거. 산림, 토사, 뭐, 토지. 근데 8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자연환경, 이거 관계없지만 중대한 공익상 필요, 요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8번, 9번은 중대한 공익상 필요. 그 밖에 거는 외울 수밖에 없어요. 저건 뭐 어떤 논리 갖고는 안 되는 거라 저거는 외워둬야 될 거고. 자, 자연환경 그런데 이제 사회적 환경에 그 순서를 바꿔보기로 따르죠. 다음 페이지 가면 큰 번호 3번 있죠. 숙박시설 로버트 건축가가 최신 판례인데 자연환경만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중시하는데 첫 번째는 건축법 개정되기 전의 판례라 이건 대단히 이례적인 판례인데 여기는 문화재, 불교와 천주교 그 성지가 겹쳐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그 문화재 보존도 중대한 공익으로 보기 때문에 옛날에부터 인정되는 건데 이거는 논점이 또 중요한 논점이 있어요. 뭐냐면 조례가 개정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갖다가 러브호텔을 규제할 만한 조례는 제정됐는데 그 조례에 따라 어느 지역이 그 금지 구역인지 구체적 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금지를 할 수 있냐, 거부를 할 수 있냐가 특별한 논점으로 다뤄진 대형 판례거든요. 전원합의체에다가. 그래서 그 논점까지 출제되면 굉장히 어려운 난도가 되는데 소화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조례에 의해 준농림 지역 내 건축 제한 지역이라는 조례는 개정됐어요. 이렇게 건축 제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은 있는데 구체적인 취지의 지정고시가 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게 그래서 논란이 되고 다툼이 됐던 건데 그렇더라도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숙박시설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기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숙박시설 등의 건축 허가를 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할 것이며 조례에서 정한 요건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로소 건축 허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지역의 지정고시 여부는 숙박시설 등 건축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요건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요렇게 높은 난도예요. 그 다음에 건축법 개정 이후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판례가 나왔죠. 천안시 북부의 러브호텔 건축허가 반려는 신청을 안 받아들이고 돌려보냈다. 그러니까 거부의 다른 이름이 반려예요. 피고가 달성하려는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 보호라는 공익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있게 되는 불이익을 정당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제 교육환경, 주거환경도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다시 돌아올까요? 두 번째, 세 번째 허가라는 거 알면 다 되는데 이 주류 판매 허가도 면허도 개인의 자연적 자유에 속하는 영업행위를 일반적으로 제한했다가 특정한 경우에 회복하도록 제한해야 하는 강성 허가다. 그러면 뭐 재량이다. 제한사에 해당하지 않는 한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네 번째 거는 이제 복합민원에 관한 쟁점인데, 이거는 페이지만 인용하고 그 설명은 그때 복합민원에 관한 거로 보는 게 훨씬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렇게 쉬울래나? 372에 관련되는 게 있는데, 그 맨 위에 복합민원 나오지. 그냥 이거는 어떤 민원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갖다 거쳐야 되는 거를 복합민원이라고 말 그대로. 단어는 쉽죠, 개념은. 근데 이 판례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 이건 1-241에서도 인용했고 85하고 89하고 연결되는데 일단은 이해하기 쉽지가 않아요. 페이지만 인용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이 처분을 발급할지 거부할지는 그 처분의 근거 법률만 갖고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외적인 걸 복합 민원의 경우, 이런 경우 다른 법률에 요건을 원용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경우, 이때는 다른 법률의 요건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 예외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은 그 다른 법률, 대덕연구특별법, 거기에 따른 절차 방식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건축허가 신청, 이 건축허가 신청에 관한 거는 건축법이잖아요. 건축법만 갖고 심사하는 게 원칙인데 저 특별법에 따라 반려한 거 적법이라는 얘기는 저거는 이제 복합민원의 그 논리하고 같다라고 보면 돼요. 다른 법률이 원용이 되거나 이럴 때는 다른 법률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조금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5번 판례도 강조된 거 보면 허가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허가를 해야 된다. 다 기속행위라는 건 원칙은. 근데 밑에 보면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자 핵심 표지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다 똑같아요. 뭐 이 정도 보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재량행위 유형화됐죠. 그 자연환경인데 뭐 다 마찬가지. 그 인목 굴체허가, 인목 이게 자연환경이라는 거 모르면 말이 안 되죠.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 또 문장 주어지면 더 쉽죠. 국토 및 자연의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 뭐 이 말들 다. 그 다음 다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중대한 공익상 필요 나오면 다 재량행위다, 거부할 수 있다. 근데 그 다음 페이지 가면 7번 판례 보면은 그건 다른 논점이 있어요. 그 지역적인 논점이라 요거는 별도로 볼 필요가 있는데 건축허가 신청이 시장에 수립하고 있는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바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건 별로 논거가 신통치가 않아요. 근데 그 차라리 배경지식을 활용한 요 기본계획 있죠. 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기본자 들어가는 계획은 추상적이다. 추상적인 거라 구체적인 게 아니다. 그런 거로 보면 돼요. 그래서 차라리 그 배경 지식을 인용하는 게 나을 건 277에 보면 277에 보면 맨 위에 도시기본계획 있죠. 기본자 나오는 거. 왼쪽에 봐도 기본자 들어가는 도시기본계획,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대학 입시 기본계획, 하수정비 기본계획. 이 기본자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추상적인 거에 저쪽들 우려 정도 갖고는 구체적 공익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게 우리가 차라리 이해를 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판례가 거론한 논거보다. 그 보면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그 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 환경계획, 공원, 녹지계획 등 장래 도시개발의 일반적인 방향이 제시되지만 이건 일반적이라는 거. 도시계획 위반에 지침이 되는 거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다. 요거하고 연결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성질까지 보고 잠깐 쉬었다가 진행합시다.